자, 여러분 오늘은 3-3단원 호르몬과 항상성 중에 호르몬하고 항상성의 매우 일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을 두 강의로 나눌 건데요. 그 중에 앞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배설기부터 생식기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들인데요. 오늘 배우는 단원도 이 중에 하나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누구냐면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는요,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호르몬이 혹시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할 거예요. 정의하라면 좀 애매하죠. 호르몬은요, 신경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원거리 신호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겠죠. 뭐냐면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신호입니다. 마치 영양소, 노폐물, 산소, 이산화탄소랑 마찬가지로 순환계를 통해 이동을 하는데 신호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도 있고 받는 세포도 있는데, 이걸 신호로 표현하면 신호를 보내는 세포, 신호를 받는 세포가 되는 것이죠. 호르몬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신호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건데, 생장 호르몬이면 생장하라는 신호가 되겠죠. 자세한 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일정하게 항상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의 뜻은 1단원에 배웠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도 배웠죠. 언제 배웠죠? 지난 단원인 신경계 할 때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었겠죠. 항상성 조절 중추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냐면 간뇌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려서 체온, 혈당량, 삼투압 같은 체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원거리 신호가 이전 단원인 신경과 이제 이번 단원에 배울 호르몬, 두 가지 원거리 신호를 함께 사용해서 항상성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항상성 조절 과정, 이 안에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매우 일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출제 비중이요, 작년 기준에 2문제, 3문제, 뭐라고? 3문제? 오타? 아니죠. 진짜 3문제예요.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어설프게 연기까지 하면서 오버한 것 같은데요. 이 3문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보통 3단원에서 소단원 하나당 3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단원은요, 호르몬 항상성 단원이죠.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뉴런 근수축 단원에 비해서 공부하는 양도 적고 오히려 짧습니다. 근데 단원은 짧은데 출제 문제는 많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셔야 되죠. 사실 이쯤 되면 제가 좀 약팔이 같기도 해요. 매 단원 도입부에 단원 소개할 때 이 단원이 중요한 이유를 항상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뚜렷한 이유가 있죠. 단원 출제 비중이 높다.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오답률을 보면 정답률로 나와 있죠. 6구에 비해서 수능이 굉장히 낮죠. 50% 미만이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원이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한 중간 난이도는 됩니다. 유전이나 뉴런보다는 쉽지만 한 중간에서 중상 사이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는 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가 필기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단원. 자, 호르몬과 항상성 중에 첫 번째 주제가 호르몬. 오늘은 호르몬에 집중을 할게요. 자, 목차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똑같이 써주시고요. 호르몬이 뭔지는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원거리 신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2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기관이 오른쪽에 있는 기관한테 신호를 보내고 싶은데 떨어져 있는 거야. 이때 신경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 급한 신호가 아니면 굳이 유지비가 비싼 뉴런 같은 경우는 농도차 유지를 위해서 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죠. 뉴런을 비싸잖아, 유지비가. 그걸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급한 신호는
사람도 전화를 하지만 급하지 않으면 편지를 보내도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원거리 신호를 자 보내는 건데요. 바로 혈액을 이용하는 겁니다. 혈액에 자 신호 물질을 띄웁니다. 이 신호 물질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호르몬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호르몬을 이렇게 H로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의 순환 방향 따라서 이 호르몬이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가면 자 기관 근처에 가면 이 기관에 신호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을 받으려면 이 기관 혹은 세포도 반드시 이걸 받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수용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체가 되고요. 이 수용체에 호르몬이 결합을 하면 신호가 도달을 한 게 되는 것이죠. 아,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신호 물질이고 수용체로 받을 수가 있구나. 사실 호르몬은요,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결합하는 것도 있는데요. 생명과학원에서는 결합하는 모델로 배웁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을 받는 이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표적세포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이 호르몬이 이 세포 혹은 이 기관으로만 갈까요? 혈관을 통해 이동하니까 혈액이 도달하는 모든 기관으로 다 가겠죠. 다 가지만 다 작용하면 또 안 돼요. 얘가 생장 호르몬이라고 칩시다. 머리로 가. 머리에 열나 작용해서 대두가 돼.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호르몬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용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수용체를 갖는 세포만이 표적세포. 이 표적세포를 갖고 있는 기관이 표적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는 그냥 자 분비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비세포를 갖고 있으면 호르몬 분비기관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내분비샘이라고 하고요. 내분비샘이 모여 있는 게 내분비기관, 내분비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오늘 내용 도입부 설명할 때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들의 모임을 내분비계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부르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분비샘이라고 부르는 건 알겠는데 분비샘이 크게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자세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어떤 생물의 몸 안이라고 보고요. 몸 안에서 분비 물질을 만드는데 이 분비 물질의 목적지가 몸 안이냐 혹은 목적지가 몸 밖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지가 몸 안인 물질을 만들면 내분비샘. 이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외분비샘이 됩니다. 여기서 목적지가 몸 안이면 굳이 이동 통로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그냥 순환계를 활용해서 보내면 더 좋잖아. 그래서 내분비 물질의 이동은 뭘 타고 가? 혈액을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호르몬하고 똑같죠. 호르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혈액을 타고 가면 피가 밖으로 분출되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도의 이동 통로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분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분비샘은 분비관을 통해 이동하고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어 없어? 중요합니다. 분비관이 없이 혈액을 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분비샘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얘가 오늘 배우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분비샘을 사실 호르몬샘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외분비샘의 예로는요. 몸 밖으로 분비하는 거 뭐 있어? 뭐 눈물이라든가, 그쵸? 혹은 땀 또는 소화액이 있습니다. 쌤, 소화액도 몸 밖으로 분비하나요? 그러니까 입에서 이제 쭉 연결된 소화관으로 분비하는데 거기도 입의 상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 밖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외분비샘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종류의 신호인 신경과 자, 호르몬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금 기관 A가 기관 B한테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뭐 신경을 이용해도 되고 맞죠? 신경 신호로 쭉 신호가 갈 수 있겠죠. 또는 우리 몸에 연결된 순환계를 난 활용하고 싶다. 바로 호르몬 신호가 가는 거죠.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신경과 호르몬. 호르몬 그냥 H라고 줄였을게요. 먼저 자, 이동 매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속도라든가
범위, 자, 지속성도 다를 겁니다. 자, 이동 매체, 신경은 뭘 타고 가요? 자, 뉴런을 타고 가죠. 어차피 신경 이동이라는 게 신경 전도 아니면 전달인데 전도가 더 많이 차지하니까 중심적으로 보자면 나트륨이 뉴런 안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체가 결국 뉴런이 되겠죠. 대부분 축삭 돌기고 호르몬은 뭐 오늘 했지만 혈액을 타고 가는데 아이고 혈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계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속도는 당연히 누가 빨라? 뉴런이 빠르고 호르몬이 느리죠. 호르몬은 혈액 순환하는 속도로 가는데요. 이마저도 수용체가 바로바로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경은 정말 빠르죠. 그에 비해서 범위는 신경보다 호르몬이 넓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뉴런도 많긴 한데요. 뉴런은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이거 뿌려야 돼. 신경 전달 물질을 뿌려야지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호르몬은 중간에 모세혈관이 닿는 범위까지 다 나눠줄 수 있죠. 뉴런은 중간에 못 주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넓고요. 지속성도 일반적으로 호르몬이 뛰어납니다. 물론 신경도 지속적인 녀석이 있긴 한데요. 호르몬이 더 높아요. 왜냐면 호르몬은 혈액에 일정 호르몬의 농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신호가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지속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한 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그 다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자, 잠깐 끊고 갈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주제. 자, 드디어 외울 게 왔습니다. 자, 호르몬의 종류. 자, 느낌 오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개수 되게 적어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주로 출제되는 호르몬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 찝어 드릴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제 분비할 때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돼서 이를 통제하는 기관, 즉 조절 중추가 있는데요. 누구죠? 호르몬 조절 중추가 항상성 조절 중추와 같습니다. 자, 아셔야 돼요. 간뇌, 시상하부. 근데 간뇌, 시상하부는 본인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면서 밑에 이제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부하라고 표현할까요? 부하를 하나 밑에 달고 있습니다. 이 이제 두 개의 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호르몬 분비하는 내분비샘을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상하부랑 연결이 된 게 후엽, 따로 옆에 튀어나온 게 전엽입니다. 단 모양으로 구분하게 출제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개가 이제 만드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가 훨씬 많지만 생명과학 기준으로는 3개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자, 생장 호르몬, 두 번째가 자, 부신, 겉질, 자,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쓴 거예요. 세 번째가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됩니다. 자, 기능은 지금 쓴 게 명칭이죠. 자, 기능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쓸 건데 생장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기능이라는 게 어떤 신호로 작용할까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신호예요? 생장을 촉진해 억제, 생장을 촉진하는 신호죠.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조금 이따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붙어 있는 기관 자체가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샘까지 하고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오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후엽 빼먹을 뻔했네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정말 중요하죠.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만 알면 되는데요. 자,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뇨 작용이 뭔지 알아요? 오줌을 만드는 작용입니다. 그것을 저항하래. 오줌을 만들지 말래. 이 말은 물 내보내지 말고 다 몸 안으로 잡아당기라는 겁니다. 즉, 기능은 수분 재흡수 촉진인데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물이 몸에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수분 재흡수 촉진하는 거죠. 여러분, 물도 부족하고 막 모래바람 막 장난 아닌 그 열대 사막 가본 적 있어요? 열대 사막 가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서 막 모래바람 헤치고 이런 경험 없죠, 그죠? 저도 없긴 한데요. 어쨌든 영화로 많이 봤으니까. 그런 데서 마구 막 물을 배출하면, 즉 소변을 보면은 몸이 금방 마를 거 아니야. 그때
그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뇌 하체 밑으로 내려오면 목 부분에 약간 나비 넥타이 같이 생긴 내분비 기관이 있는데요. 갑상샘입니다. 워낙 뭐 유명하니까. 아시죠?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학 1에서는 다행히도 자, 티록신만 챙깁시다. 티록신. 자, 티록신의 기능은요. 흔히 이제 물질 대사를 더 많이 해라, 촉진한다는데 물질 대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세포호흡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많이 하면 영양소가 빨리 소모가 됨과 동시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체온이 변하겠죠. 그래서 체온 유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갑상샘이 방금 전에 나왔었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티록신 분비량을 갑상샘이 스스로 조절을 할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명령을 받아서 조절하는데 조절 중 추는 간내 시상 하부지만 직접 조절하진 않고요. 자기 부하인 뇌하수체 전엽한테 시켜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야, 애들 관리 좀 해. 이거죠. 그럼 얘가 이제 가서 관리하는데 관리하기 위해 분비하는 호르몬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돼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전엽에서 갑상샘으로 분비가 되면 그제서야 티록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기능은 뭐야? 티록신을 분비해라. 갑상샘아 일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도 부신거칠아 일해라. 이거겠죠. 그럼 부신거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자, 코르티코이드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할 건데 이 분비를 촉진하는 게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부신으로 갈게요. 부신은 어디 붙어 있냐면 콩팥 위에 붙어 있습니다.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부신의 단면을 보면요. 겉과 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바깥쪽이 겉질이 되고요. 이거 뇌할 때도 많이 봤죠. 안쪽이 속질이 되는데요. 자, 부신 같은 경우는 겉질과 속질이 나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서 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 줄여서 코코라고 쓸게요.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인데요. 기능은 앞에 붙은 거 따라갑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이름대로 혈당량과 관련이 있는데 혈당량을 높이라는 명령으로 작용을 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뭘 조절할 것 같아? 무기염류 중에서 우리 혈액에 제일 많은 무기염류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거든요. 자, 나트륨을 재흡수해라, 보존하란 얘기죠. 그래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신, 이거 속질이라고 쓴 건데요.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한 종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에피네프린인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니? 들어본 거 같죠? 어디서?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었잖아. 에서 노르만 뺀 명칭이죠. 그럼 둘의 차이는 어떨까요?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뭐 분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단 기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에피네프린의 기능도 교감신경의 기능이니까 너네가 이제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또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약간의 또 차이도 있고 하니까 생명과학에서 요구하는 대표 기능 두 개를 챙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자, 혈당량을 높인다. 자, 두 번째로는 심장박동을 어떻게 하게? 교감신경 빨리 떠올리세요.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자로 가겠습니다. 이자는 대단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소화액을 분비를 하는데 호르몬도 분비를 해요. 이렇게 따지면 소화액은 외분비샘,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니까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다 갖고 있는 우리 몸의 유일한 기관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자는 뭐 부신처럼 완전히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자를 구성하는 호르몬 분비 세포는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만드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른데 알파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 자, 베타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둘 다 혈당량 조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능은 반대예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라는 명령으로 작용을 하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라는 명령으로 작용을 하니까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은 3개나 있는데 낮추라는 호르몬은 유일하게 인슐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작용을 안 하는 결핍증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혈당량이 올라가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당뇨병이 발생하는 이유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이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로 갑시다. 먼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항이뇨 호르몬 더 중요합니다. 티록신 중요하죠. 자, 열로 넘어와서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까지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장 외워. 몇 개인데? 6개. 야, 6개 순식간에 외울 수 있죠, 그죠? 뭐 이미 외운 친구들이 많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류가 되게 적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들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호르몬은 아니고 좀 비슷한데 종류가 100종류가 넘습니다. 그거를 다 외우고 다녀요. 호르몬은 아니고 포켓몬이라고. 포켓몬이 한 시리즈만 해도 안에 들어있는 포켓몬의 종류가 한 300종류 뭐 된다며 얘네들은 진화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더 어려운데 다 외웁니다.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 용량은 충분한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외워주시고요. 뭐 애들 보니까 별 외우는 법이 다 있더라고. 뭐 이거 뇌하체 전혀 보면은 뭐 여기서 전생갑부, 뭐 전생엔 갑부였다, 뭐 외우는 친구도 있고 후엽 항이뇨 호르몬은 히읗히읗 외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외우는 방식은 뭐 다양하지만 완전 임팩트 있는 거는 제가 여기저기 인강도 보고 했는데 딱히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자에서 나오는 거는 뭐 알파 글루카곤 베타 인슐린 안 바뀌면 되는데 이거 롤 하는 친구들은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앞구르기 하는 베인 이렇게 외우는 친구가 있더라고. 베인이 앞구르기 하면은 굉장히 우리 편으로 좀 꼴배기가 싫죠. 어쨌든 간에 뭐 A 기억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 잘 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 몇 개는요. 호르몬 분비 기관. 내가 지금 정리한 게 분비 기관, 호르몬의 명칭, 그 다음에 호르몬의 기능을 분리해서 정리해 줬는데요. 호르몬 분비 기관 말고 호르몬이 도착하는 기관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표적 기관도 외워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보시죠. 자, 먼저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은 뭐예요? 수분 재흡수 촉진이죠. 우리 몸에서 수분 재흡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야? 콩팥.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체 후엽에서 나오고 콩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기관이고요. 자, 여기로 오시면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높이거나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데 당연히 이때는 표적 기관이 심장이고요. 자, 혈당량을 높이는 혈당량 조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수행기관이 간입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표적기관이 갈리고 그러면 혈당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글루카곤 인슐린은 당연히 표적기관이 간이 되겠죠. 요거는 너무 필수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아,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에서 신호로 작용을 하는데요. 기관들은요. 본인의 능력만 따라준다면 어떤 그 명령에 대한 거부권이 없습니다. 거부를 안 하고 해요. 우리는 귀찮으면 안 하는데, 그지? 그래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보내거나 적게 보내거나 신호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 안에 너무 많은 수행, 너무 적은 수행을 해서 장애가 발생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호르몬의 과다증과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신에는 좀 나오지만 수능에는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그냥 보고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내신하는 친구들도 이 강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어차피 이거 자체가 학교마다 가르쳐주는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 학교 내용 보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외워도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진짜 돼요. 아셨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인 항상성 조절.
여기까지 하면은 이 단원이 끝나는데 오늘은 자, 항상성 조절 원리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절 과정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개요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혈당량, 삼투압, 체온 조절 과정이 있는데 자세히 보는 거는 뭐 다음 강의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첫 번째로 항상성 조절을 위한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항상성 조절 중추 누구였죠? 간뇌 시상하부인데요. 얘가 중추니까 항상성 조절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거지 본인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절 기관들은 따로 있습니다. 다양해요. 뭐 체온 조절이냐 혈당량 조절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간뇌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해 라고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신호가 뭐였어요? 호르몬하고 신경이었죠. 자, 신경과 호르몬을 사용한다. 그래서 조절 중추 그리고 조절 신호, 수행 기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음성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하나 배워야 돼요. 항상성 조절하고 관련된 용어인데요. 어떤 조절 요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뜻은 자, 결과가 자, 원인을 억제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정말 쉽게 해드릴게요. A기관과 B기관이 있는데요. A기관이 B기관한테 어떤 명령 신호를 보냈다라고 칩시다. 뭐 호르몬인지 신경인지는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신호에 따라서 B는 수행을 하겠죠.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A한테 뭘 해? 회신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회신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신의 의미를 어떻게 담아두냐에 따라서 피드백을 양성 피드백과 자, 음성 피드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양성 피드백은 뭐냐면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명령 신호를 더 내리세요. 야, 더 갈궈줘 이거야. 더. 이겁니다. 할 게 많아.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자, 음성 피드백은 반대입니다. 명령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요거죠. 명령 좀 그만 내려라.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한 게 어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행,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물질 대사도 있고 일어나는 활동들이 과하면 안 돼. 과하면 항상성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성 유지 원리로 음성 피드백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하는 구체적인 예로 사실은 대부분 호르몬이 다 음성 피드백의 조절을 받습니다. 대분이라고 썼잖아. 대부분. 연계국어 될 뻔. 진짜야. 말도 안 나오네. 대부분 호르몬. 빠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만 예외입니다. 특히나 티록신. 티록신 조절이 제일 유명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티록신 조절의 음성 피드백. 자, 티록신이건 뭐건 간에 호르몬 조절 중추는 아까도 말했지만 간뇌 시상 하부가 되죠. 그리고 밑에 뭐가 달려있어? 뇌하수체가 달려있고. 티록신을 만드는 내분비샘은 뭐예요? 갑상샘이 되겠죠. 그러면 시상하부부터 명령이 가야 되는데 시상하부가 직접 명령을 내리진 않고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 쟤 좀 일하라고 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 호르몬이 TRH, 우리말로 갑상샘 자극 방출 호르몬인데 아까 호르몬의 종류에서 나온 적이 없죠. 시상하부 호르몬은요, 호르몬의 종류할 때 배우지 않아요. 딱 이거 할 때만 나오니까 여기서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명칭도 안 중요해. 알았지?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한테 명령하는 호르몬이야.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야 위에서 일하라고 내려왔어. 빨리 일 좀 해. 라고 다시 티록신을 갑상샘을 갈구겠죠. 요게 바로 뭐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거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영문 명칭. 그럼 갑상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드디어 티록신을 만들게 됩니다. 티록신의 영문 명칭은 TH. 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하고 항인이 호르몬이 영문 명칭이 이제 약자가 ADH거든요. 딱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호르몬이 분비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야? 완전히 내리갈굼이죠. 그죠? CEO 중간관리자 말단 직원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티록신으로 이제 물질대사 촉진이 일어나는데 세포를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이상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음성 피드백 신호를 보내야겠죠. 티록신의 일부가 혈액을 타고 가서 시상하부랑 뇌하체 전엽에 작용을 하면 이제 충분합니다. 이미 많이 일을 했어요라는 억제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음성 피드백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 화살표는요. 촉진 신호입니다. 야, 너 일 좀 더 해. 너 일해. 이거고요. 빨간색 신호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억제 신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조금 이따가 개념 살피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길항작용. 이거 역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요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길항작용은 뭐냐면 반대의 기능을 가진 신호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동일한 기관, 같은 기관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반대 기능이니까 뭐 촉진 또는 억제가 되겠죠. 상황 따라서 야 촉진 좀 해. 그 다음에 좀 과하면 억제 좀 해. 이런 식으로 반대 기능이 번갈아 가면서 같은 기관에 작용을 하면은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아까 배운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기량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뭐야?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혈당량하고 둘 다 관련이 있는데 낮추고 높이는 거죠.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게 글루카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에피네프린도 인슐린하고 반대 기능으로 우리가 작용하니까 기량작용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안 돼요. 왜냐면 같은 기관에 작용하진 않아. 다른 방식으로 혈당량을 높이니까 안 돼. 알았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많이 물어봐서 얘기했고요. 사실 오늘 배운 거 말고 지난 시간에 배운 신경 중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도 하나의 기관에 두 개씩 대부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심장에서 교감이 박동 빠르게 하고 부교감이 느리게 하더라. 이거 역시도 기량작용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개념 살피기 한번 볼게요.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 57로 가면 개념 살피기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에 나와 있죠. 아까 필기했던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H 분비가 증가하면 티록신 분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TRH 분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뇌하체 전엽을 많이 갈구니까 TSH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어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는 증가한다. 자, 두 번째 TSH 분비가 감소하면 티록신은 어떻게 되냐? TSH가 안 나와. 그럼 명령이 안 가는데 티록신을 마구마구 만들면 안 되겠죠.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 자, 세 번째, 티록신의 티록신의 재료인 아이오딘이 결핍되면 이 말은 그냥 티록신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 안 나온다. 그럼 TSH 분비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티록신이 안 나와.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럼 뭐 세포흡이 못 주는 거는 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음성 피드백 신호도 안 갈 거 아닙니까? 억제 신호가 안 가면 얘네가 다시 활성화돼서 TRH, TSH를 많이 만들게 되겠죠. 티록신이 안 나와서 음성 피드백이 안 가면 얘네들은 갑상선이 논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이오딘 결핍인 줄 모르죠. 야, 티록신 왜 안 나와? 왜 너 놀아? 라고 생각하고 얘네들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증가인데 결론적으로 음성 피드백이 안 가면 억제 신호가 안 가면 기본적으로 TRH, TSH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티록신이 많이 나와서 억제 신호가 가면 TRH, TSH가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아이오딘 결핍은 사실 있는 질병인데요. 티록신 결핍증이죠. 우리나라에는 유독 없어요. 왜냐면 아이오딘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그 음식 재료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김, 미역, 파래와 같은 해초입니다. 근데 해초를 먹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먹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역, 김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씨위드라고 그냥 묶어서 얘기합니다. 바다의 잡초. 정말 관심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재료로 쓰니까 여기 아이오딘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는 아이오딘 결핍에 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학생들에게 하는데 한 앞에 있는 학생이 쌤 김영어라면 블랙페이퍼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지 블랙페이퍼 나도 알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영어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때 배운 교훈은 그냥 모르면 겁나 가만히 있자. 선생님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치? 내가 뭐 영어쌤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를 이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이제 항상성 조절 과정은 도입부에 얘기했듯이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을 수강할 때 너무 시간의 텀을 길게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강의 때 볼게요. 고생했어요.